8월에 자결하는 태양이 험준하기로 소문난 문경제의 아스팔트 도로를 녹일 듯이 내리쬐는 가운데 육군 제7기동군단 소속의 장갑차 대열이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어 도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대열의 선두에 있던 최신형 K-21 지휘용 장갑차가 외길 한복판에서 엔진이 꺼진 채 퍼져버렸고 후미 129에서는 시커먼 매연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와 매캐한 디젤 타는 냄새가 진동하여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섭씨 38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엔진의 굉음과 매미 소리가 뒤섞여 짜증스러운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롭고 거슬리는 소리는 도로 한가운데서 부하들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한 장교의 히스테릭한 고함이었다. 이번 기동훈련의 현장 지휘관인 초의 대위는 더위와 분노로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기름때로 범벅이 된 정비병들을 향해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으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있었다. 그는 딱딱한 군화발로 멈춰선 장갑차의 궤도를 신경질적으로 걷어차며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이 멍청한 새끼들아, 정비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고작 30km 주행하고 차가 퍼지냐고. 오늘 집결지 도착 시간 못 맞추면 내 군생활 걸고 너희들 전부 영창에 쳐넣어서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 줄 테니까 당장 고쳐내. 정비 반장을 맡고 있는 김중사는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검게 그을린 손으로 제어판을 조작하며 다급하게 상황을 보고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대위님, 이건 단순한 정비 불량이 아닙니다. 전자식 연료 분사 시스템에서 심각한 오류 코드가 뜨고 있고 엔진 과열 경고등이 들어온 지 이미 10분이 넘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억지로 시동을 다시 걸면 피스톤이 눌러붙거나 자칫하면 엔진룸이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김 중사는 붉은색 경고등이 요란하게 깜빡이는 계기판을 가리키며 상급자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군단 내에서 유력한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덕분에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초의 대위에게 있어 일가의 부사관의 전문적인 조언 따위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건방진 도전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김 중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경멸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더니 주변의 병사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윽박질렀다. 지금 사관학교 나온 장교한테 훈계하는 거냐. 컴퓨터가 에러 나면 껐다. 켜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5분 내로 바퀴 안 굴러가면 넌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위원회 회부할 거니까. 잔말 말고 시동이나 걸어. 문경제의 교통마비는 비단 군용 차량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뒤를 따르던 민간 차량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체를 유발하고 있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화물 트럭과 승용차 운전자들은 참다 못해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했고 일부는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욕설을 섞어가며 빨리 길을 터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그러나 초의 대위는 국민의 편이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이 국도를 마치 자신의 사유지인 양 점거하고는 민간인들의 항의를 그저 귀찮은 소음 공해 정도로 취급하며 철저히 무시했다. 살벌한 대치 상황이 극으로 치닫고 있을 때 신속 배달이라는 문구가 적힌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차량들 사이에 좁은 틈을 비집고 조심스럽게 장갑차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앳된 얼굴의 청년이었는데 헬멧 끈 사이로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고 배달통에 실린 음식이 식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청년은 장갑차 앞에서 멈칫하더니 헬멧을 벗고 초의 대위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양해를 구했다. 충성, 수고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앞쪽 공사장에 점심 배달을 급히 가야 해서 그러는데 갓길로 오토바이만 좀 끌고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장갑차 고장으로 인해 이성을 잃어가던 최 대위는 감히 군사 작전 지역에 불쑥 나타나 말을 거는 민간인을 보자마자 화풀이할 새로운 대상을 찾았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뚜벅뚜벅 청년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태도로 내려다보며 갑자기 손을 뻗어 오토바이의 사이드 미러를 퍽 소리가 나게 내리쳐 부러뜨려 버렸다. 눈깔이 삐었나 군 작전 차량이 길 막고 있는 거 안 보여. 노가다꾼들 밥 처먹는 게 중요해. 아니면 국가 안보가 중요해. 이 고물딱지 압류해서 폐차시켜버리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청년은 자신의 생계수단인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것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 부러진 미러를 잡으려 했지만 공포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늦으면 사장님한테 잘리고 일당도 못 받습니다. 정말 조용히 끌고만 가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대위님, 청년은 울먹이며 두 손을 모아 빌었고 그 간절한 눈빛은 권력을 쥔 남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연민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최 대위의 비틀린 가학성을 자극할 뿐이었다. 최 대위는 청년의 애원 따위는 듣고 싶지도 않다는 듯 군화발로 오토바이의 옆구리를 전력으로 가격하여 육중한 배달 오토바이를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쳐 버렸다.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굉음과 함께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뒤에 매달려 있던 철가방 뚜껑이 열렸고 그 안에 들어있던 뜨거운 짬뽕, 국물과 자장면, 단무지들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나와 처참한 몰골이 되었다. 붉은 국물과 면발이 뒤섞인 흉한 모습은 마치 청년의 짓밟힌 자존심처럼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말라 비틀어져 갔다.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진 청년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바닥에 엎드려 쏟아진 음식물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여 주변의 병사들조차 참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흙투성이가 된 음식들을 손으로 쓸어 담으며 청년은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행여나 최 대위의 심기를 더 건드려 맞기라도 할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어깨만 들썩였다. 병사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삼켰지만 계급이 깡패인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그 누구도 나서서 이 폭거를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최 대위는 자신의 작품을 내려다보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구두코에 묻은
짬뽕 국물을 털어내더니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쏘아붙였다. 꼴 좋네. 이게 바로 주제 파악 못하고 군대 가는 길 막으면 생기는 일이다. 야, 거기 너 뭐 하고 있어? 당장 이 쓰레기들 안 치워. 내 장갑차 궤도에 국물 튀면 네가 혀로 핥아서 닦게 할 줄 알아.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인도적이고 잔인한지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군화가 더러워진 것만을 신경 쓰고 있었다. 참다 못한 김 중사가 징계를 각오하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입을 때려 했지만 초의 대위는 귀신같이 눈치를 채고는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그를 제압했다. 김 중사, 지금 저 거지 새끼 편들려고 나서는 거냐? 네, 진급 심사 서류가 지금 내 책상 위에 있다는 거 잊었나 본데. 쓸데없는 오지랖 부리지 말고 가서 차나 고쳐. 내 가족 굶기기 싫으면 말이야. 가장이나 다름없는 김중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비열한 협박에 김중사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한편 문제의 장갑차는 시동을 걸려는 시도가 반복될 때마다 엔진룸 내부에서 쇠가 갈리는 듯한 끔찍한 소음을 내뱉으며 차체 전체가 경련하듯 요동치고 있었다. 검은 영희는 이제 시야를 가릴 정도로 짙어졌고 엔진의 온도는 이미 폭발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과 구경하던 시민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고 문경제 일대는 금방이라도 대형 사고가 터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 숨막히는 순간 혼란스러운 현장의 소음 사이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소리가 끼어들기 시작했다. 끼익, 끼익, 녹슨 바퀴가 힘겹게 돌아가는 소리는 느리지만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매캐한 연기를 뚫고 도로의 갓길 쪽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낡은 리어카에 폐지와 고철을 가득 싣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있는 왜소한 체격의 노인이었다. 낡아서 색이 바랜 셔츠에 헐렁한 바지를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노인의 등장은 살벌한 군사 대치 현장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노인은 난장판이 된 도로 상황이나 무장한 군인들의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묵묵히 리어카를 끌고 와서 쏟아진 음식물 앞에 주저앉아 있는 청년의 곁에 멈춰 섰다. 모자 아래 그늘진 노인의 눈동자는 처음에는 우는 청년을 향해 안타까움을 비추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는 장갑차를 응시했다. 그 순간 흐리멍덩해 보이던 노인의 눈빛이 일순간 매섭게 변하며 마치 투시경으로 들여다보듯 장갑차 엔진룸의 내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한 기운을 내뿜었다. 노인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장갑차의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니 혀를 차며 혼잣말처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런 흡기 밸브 타이밍이 완전히 어긋났구만. 저 상태로 한 번만 더 시동 버튼 눌렀다간 실린더가 통째로 튀어나와서 사방이 불바다가 될 텐데. 그의 목소리는 늙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에 찬 어조는 듣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 소리를 들은 초의 대위가 획 고개를 돌려
노인을 노려보았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뭐야, 이번엔 또 어디서 굴러먹던 늙은이가 기어 나와서 재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오늘 아주 날 잡았구만. 최 대위는 손에 들고 있던 지휘봉을 위협적으로 휘두르며 노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지금 막대하려는 이 초라한 노인이 대한민국 기갑부대의 역사를 새로 썼던 전설적인 존재이자 오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심판자라는 사실을 최 대위는 눈앞에 나타난 노인의 허름한 행사액을 보자마자 본능적인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코를 막는 신용을 했는데 이는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오만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그는 번쩍이는 지휘봉으로 노인이 끌고 온 리어카의 손잡이를 신경질적으로 툭툭 치며 마치 길가에 놓인 더러운 쓰레기 봉투를 치우라는 듯한 거만한 태도로 소리쳤다. 이봐요, 할아버지. 여기가 지금 경로당인 줄 아시오. 군사작전구역의 민간이니. 그것도 이런 고물장수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상식도 없나 냄새나서 숨을 쉴 수가 없네. 정말 재수 옴붙으려니 별게 다 꼬이는군.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모욕적인 언사는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천박했으나 최 대위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인을 몰아세웠다. 하지만 노인은 최 대위의 폭언이 마치 귓가에 스치는 여름철 모기 소리인 양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며 묵묵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배달 청년에게 다가가 더러워진 옷을 털어주었다. 주름이 깊게 패고 기름때가 낀 거친 손이었지만 청년의 어깨를 감싸는 그 손길에는 투박하면서도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꺼내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이, 너무 서러워 말게나. 세상에는 똥을 밟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일도 있는 법이야. 자네 잘못이 아니니 기운 차리고 일어나게. 노인의 덤덤한 위로는 공포에 질려있던 청년에게 작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청년은 훌쩍임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자신이 투명 인간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최 대위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씩씩거렸고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노인의 태도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며 자신을 보게 만들었고 살기가 등등한 눈빛으로 으르렁거렸다. 이 늙은이가 지금 누구 앞에서 훈계질이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이 고물 리어카 끌고 꺼지라고 했잖아. 안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찰 불러서 유치장에 쳐넣어 버릴 거야. 최 대위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혹시라도 노인이 해코지 당할까봐 안절부절 못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최 대위를 말릴 용기는 내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노인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대위를 정면으로 응시했는데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칠순이 넘은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고요하면서도 형형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그는 최 대위가 잡고 있는 자신의 어깨를 힐끗 내려다보고는 전혀 위축되지 않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군복 입은 양반이 힘자랑은 엉뚱한 데다 하는구먼. 그 힘으로 차라리 렌치나 들고 나사를 조였으면 벌써 차가 굴러갔을 텐데 말이야. 자네 계급장이 꽤나 무거운 모양인데 머리에 든 지식보다 어깨에 얹은 계급장이 더 무거우면 탈이 나는 법이지. 노인의 말은 뼈 있는 일침이었고 그 한마디는 최 대위의 알량한 자존심을 정통으로 찔러버리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순간 정적에 휩싸인 도로 위에서 최 대위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폭발적인 분노에 휩싸여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다. 뭐 지식, 이 무식한 늙은이가 어디서 감히 장교한테 설교를 해. 네가 탱크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짓거려. 초의 대위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찰나 노인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하며 시선을 다시 연기를 뿜고 있는 장갑차 쪽으로 고정했다. 그리고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 정확하고 건조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흡기 매니폴드 쪽 가스켓이 터져서 압력이 새고 있어. 그 상태에서 연료만 계속 주입하니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검은 연기가 나는 거고. 지금 당장 인젝터 퓨즈 뽑고 실린더 내부 압력부터 빼지 않으면 엔진 블록에 금이 가서 수억짜리 장비 고철 덩어리 되는 건 시간 문제야.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전문적인 용어들은 그 자리에 있던 정비병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 특히 정비 반장인 김중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노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노인이 지적한 흡기 매니폴드 가스켓과 실린더 압력 문제는 김중사 본인도 어렴풋이 의심만 하고 있었을 뿐 확신하지 못했던 복잡한 기계적 결함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중사는 무언가에 홀린 듯 노인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르신, 방금 하신 말씀, 그게 정말입니까? 소리만 듣고 그 안쪽 부품 상태를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김중사의 질문에는 노인에 대한 의구심보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자를 만난 듯한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기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최 대위에게는 노인의 말이 그저 주워들은 풍어를 읊어대는 헛소리나 사기꾼의 수작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김 중사가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더욱 격분하여 김 중사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고물 줍는 노인네 헛소리에 놀아나. 우리가 무슨 동네 카센터인 줄 알아. 이따위 잡상인 말 듣고 군 장비를 만지작거렸다가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당장 저 늙은이 쫓아내고 시동이나 걸어. 최 대위에 무식하고 강압적인 태도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 버리고 있었고 그의 독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노인은 김 중사가 걷어차이는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연민을 넘어선 서늘한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숨을 푹 내쉬며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꽉 쥐고는 최 대위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던졌다. 젊은 장교, 자네가 무시하는 건 나 하나로 족하지만 저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 자네의 그 얄팍한 고집 때문에
억울한 병사들 다치게 하지 말고 내 말 듣게. 지금이라도 시동 끄고 10분만 시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어. 노인의 목소리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지만 이미 이성을 상실한 최의 대위의 귀에는 그 어떤 진심, 어린 충고도 들어오지 않았다. 최 대위는 비릿한 냉소를 흘리며 지휘봉으로 노인의 가슴팍을 쿡쿡 찔러대며 비아냥거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맹수 앞에서 깐죽거리는 하룻간가지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아하, 이제 보니 이 영감탱이가 치매가 왔나 보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는 척은. 야, 너 군대가 우스워. 우리가 지금 소꿉장난하는 거로 보여. 내깟 놈이 평생 폐지 주워서 번 돈 다 합쳐도 저 장갑차 바퀴 하나도 못 사. 주제 파악 좀 하고 살라고. 이 사회의 기생충 같은 인간아. 최 대위는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노인의 가난과 직업을 들먹이며 인격 살인에 가까운 모독을 퍼부었다. 그때 참다 못한 시민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주로 최 대위의 안하무인 격인 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었다. 저 군인 양반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어르신한테 말버릇 좀 봐. 아니 차가 고장났으면 고칠 생각을 해야지.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야. 저 노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아까부터 소리가 이상했어. 시민들의 여론이 노인 쪽으로 기울자 초의 대위는 당황함과 동시에 더욱 큰 수치심을 느꼈고 이 모든 상황의 원흉이 저 노인이라고 단정 짓고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최 대위는 눈이 뒤집혀 고함을 지르며 노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리어카를 향해 온몸을 날려 발차기를 날렸다. A씨, 다 닥쳐. 누가 대장인지 보여주지.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리어카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그 위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폐지 뭉치와 빈병, 고철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려 도로 위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떼굴떼굴 굴러가는 빈 깡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노인이 땀 흘려 모은 하루치 노동의 결과물들이 최 대위의 더러운 군화발 아래 처참하게 짓밟히고 흩어졌다. 리어카가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노인의 눈동자가 일순간 크게 흔들렸으나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내면의 기운을 억누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의 대위를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노인의 주변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섬뜩한 기백이 뿜어져 나왔다. 늘 구부정하던 그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면서 왜소해 보였던 체격이 갑자기 거대한 산처럼 커 보이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노인은 더 이상 폐지 줍는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전장을 호령하던 맹수와 같은 눈빛으로 최의 대위를 쏘아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선은 자네가 먼저 넘었네. 노인의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선전포고와도 같았고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전장의 포화 속에서 다져진 강철 같은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최의 대위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를 느꼈지만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 있기에 애써 헛새를 부리며 맞받아쳤다. 뭐 선을 넘어 이 늙은이가 돌았나. 야 헌병 불러. 당장 이 영감이랑 저 오토바이 놈들 싹 다 잡아가라고 해. 내가 오늘 너희들 인생종 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최 대위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지만 운명의 시계추는 이미 그의 파멸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편 장갑차의 상태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여 엔진룸 덮가의 틈새로 시뻘건 불꽃이 튀기 시작했고 슉 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냉각수 보조 탱크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렸다. 뜨거운 증기가 사방으로 분출되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뒤로 물러났고 도로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해버렸다. 김중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대위님 피하십시오. 엔진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당장 소화기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나 당황한 병사들은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최 대위 또한 예상치 못한 사태에 얼어붙어 멍청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침착함을 잃지 않고 움직였으니 바로 조금 전까지 모욕을 당했던 그 노인이었다. 그는 쓰러진 리어카의 잔해 속에서 굴러다니던 낡은 공구 가방 하나를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불길이 치솟으려 하는 장갑차를 향해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렸다. 그의 동작은 70대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날렵하고 절도 있었으며 마치 익숙한 전장에 복귀한 노병의 본능적인 움직임 그 자체였다. 다들 비켜 죽고 싶지 않으면 내 뒤로 물러서 노인의 호령은 천둥소리처럼 현장을 압도했고 그 카리스마에 눌린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노인은 연기가 자욱한 장갑차 위로 단숨에 뛰어올라 능숙한 손놀림으로 엔진룸 덮가에 잠금 장치를 풀어헤쳤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확 덮쳤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손발을 다루듯 복잡한 엔진 내부로 손을 뻗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낡지만 관리가 잘 된 스패너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공구가 아니라 마법사의 지팡이처럼 죽어가던 강철 맹수의 숨통을 트이워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병사들과 시민들 그리고 최대위까지 모두 숨을 죽인 채 불길 속으로 뛰어든 이 미스터리한 노인의 행동을 경이로움과 두려움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자욱한 연기 속에서도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 부품을 찾아내어 조작하기 시작했는데 그 손놀림은 기계적인 정교함을 넘어선 일종의 예술적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매니폴드, 바이패스 밸브 개방, 연료 차단 밸브 잠금. 노인은 입술을 깨물며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해나갔고 놀랍게도 그가 손을 댈 때마다 맹렬하게 요동치던 엔진의 진동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기계와 영혼으로 교감하는 장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최 대위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자신의 통제권이 무너지는 것을 참지 못해 장갑차 아래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려와 당장 그 차에서 내려오라고. 네가 뭔데 군사 장비를 만져 적어. 더 고장나면 네가 다 물어낼 거야. 그의 찌질하고 한심한 외침은 긴박한 구조 작업의 현장에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지만 노인의 신경을 긁기에는 충분했다. 노인은 작업을 멈추지 않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짧게 일갈했다.
입 다물고 찌그러져 있어. 지금 내 목숨 살려주고 있는 거니까. 그 서슬 퍼런 일갈에 최 대위는 기에 눌려 꿀 먹은 번거리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최 대위는 일개 고물상 노인에게 공개적으로 훈계를 듣고 모욕당했다는 사실에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어 얼굴이 터질 듯 붉어지며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장갑차 위에 올라가 있는 노인을 향해 삿대질하며 주변에 얼어붙어 있는 병사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너희들 뭐 하고 있어? 저 미친 영감탱이가 군 장비를 망가뜨리고 있잖아. 당장 끌어내려 반항하면 개머리판으로 찍어버려도 좋으니까. 당장 바닥에 내동댕이 치란 말이야.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나 체면 따위는 이미 시궁창에 버린 지 오래였다. 병사들은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직속상관의 불같은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머뭇거리며 장갑차 위로 기어 올라갔다. 상병 계급장을 단 병사가 노인의 팔을 붙잡으며 죄송하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발 내려와 주세요. 안 그러면 정말 다치십니다. 하지만 노인은 병사들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엔진룸 덮개를 닫으려는 손을 멈추지 않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안 돼. 지금 이걸 놔버리면 실린더 압력이 역류해서 엔진이 터져 1분. 딱 1분만 더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건장한 20대 병사 2명의 힘을 칠순 노인이 당해낼 수는 없었고 결국 노인은 작업하던 스패너를 빼앗긴 채 거칠게 바닥으로 끌려 내려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내동댕이 쳐졌다. 노인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바닥에 뒹굴었지만 찰과상을 입은 자신의 몸보다 장갑차의 상태를 더 걱정하며 최 대위를 향해 처절하게 소리쳤다. 이 멍청한 놈아, 지금 인젝터 밸브가 열려 있어서 강제로 시동 걸면 유증기에 불이 붙는다고. 내 놈 목숨이 아까우면 당장 병사들 뒤로 물리게 해. 최 대위는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비웃으며 군화발로 노인의 가슴팍을 꾹 짓밟았고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비열하게 웃어 젖혔다. 유증기 소설 쓰고 있네. 네가 일부러 차 망가뜨리려고 수작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간첩인지 아닌지 조사해봐야겠어. 그는 노인의 전문적인 경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장갑차 조종석에 앉아 벌벌 떨고 있는 조종수에게 고개를 돌려 명령했다. 야, 김이병 시동 걸어. 저 늙은이가 헛소리라는 걸 증명해봐. 만약 시동 안 걸리면 너도 공범으로 간주해서 영창 보낼 줄 알아. 조종석에 앉은 김이병은 계기판의 모든 바늘이 위험 수치를 가리키며 붉은색 경고등이 미친 듯이 전멸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식은 땀을 비 오듯 흘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폰을 통해 애원하듯 보고했다. 대위님, 지금 RPM 게이지가 요동치고 오일 압력이 제로입니다. 매뉴얼상 절대 시동 금지 상황입니다. 지금 시동을 걸면 엔진이 견디지 못합니다. 김이병은 울음이 터지기 직전이었지만 최 대위의 강압적인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최 대위는 조종수의 호소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권총집에 손을 갖다 대며 극단적인 협박을 가했다.
이 새끼들이 단체로 항명이야. 전시 상황이었으면 내 놈은 즉결 처형감이야. 내 카운트다운 끝날 때까지 시동 안 걸면 널 군법회의에 넘겨서 군생활 끝장내주마. 하나, 둘,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은 그가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면 부하의 인생쯤은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결국 공포에 굴복한 김이병은 눈을 질끈 감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타트 버튼을 눌렀고 그 순간 장갑차 내부에서는 괴물 같은 굉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끼릭, 콱과광, 컹컹, 일반적인 엔진 시동 소리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쇠구슬들이 믹서기 안에서 갈리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었다. 배기구에서는 검은 영이 대신 희뿌연 증기와 함께 시퍼런 불꽃이 간헐적으로 튀어나왔고 땅이 울릴 정도의 진동이 발생했다. 그 끔찍한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귀를 막고 뒷걸음질 쳤지만 기계치인 최의 대위만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보라고 걸리잖아. 소리가 좀 크긴 하지만 엔진은 돌아가고 있다고 저 늙은이가 거짓말한 게 드러났어. 그는 장갑차가 내지르는 단말마의 비명을 정상적인 작동음으로 착각하는 무식함을 드러내며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향해 조소 어린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일 뿐이었다. 노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았고 정비 반장 김 중사는 사색이 되어 다급하게 소리쳤다. 아닙니다, 대위님. 저건 피스톤이 실린더 벽을 갉아먹는 소리입니다. 지금 당장 꺼야 합니다. 의학, 김 중사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갑차 엔진룸 내부에서 쿵 하는 둔탁한 폭발음과 함께 차체가 크게 요동쳤고 시뻘건 불길이 후미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거대한 재앙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장갑차의 엔진룸 내부에서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죽어가며 울부짖는 듯한 괴상한 굉음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고 배기구뿐만 아니라 차체 틈새란 틈새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다. 조종석에 갇혀있는 김이병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에 질식할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인터폰에 대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밖에서는 엔진 소음 때문에 그의 절규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계기판의 모든 바늘은 이미 측정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고 운전석 바닥에서는 과열된 오일이 타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희뿌연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라 이 강철 괴물이 폭발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대위는 이 명백한 재앙의 징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소화기를 들고 달려오는 병사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길을 막아서는 미친 짓을 저질렀다. 물러서 이건 그냥 엔진 예열 과정에서 나오는 매연일 뿐이야. 쫄지 마. 누가 감히 내 허락 없이 소화기 뿌리라고 했어. 차 더러워지면 너희가 혀로 핥아서 닦을 거야. 그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라는 멍청한 착각에 빠져 부하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자신의 체면치레와 자존심만을 지키는데 급급한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노인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는데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라 전장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지휘관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흘러나오는 오일의 색깔과 연기의 농도를 보자마자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감했고, 이대로 10초만 더 지나면 연료 탱크에 불이 붙어 대형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계산을 끝냈다. 저 미친놈이 기어이 사단 하나를 날려 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되겠어. 노인은 흙투성이가 된 주먹을 불끈 쥐며 굽어 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폭주하는 최 대위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최 대위는 연기 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노인의 살기 등등한 기세에 순간적으로 위축되었지만 곧바로 지휘봉을 고쳐주며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다. 이 영감탱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거기가 어디라고. 또 기어와. 이번엔 진짜로 다리가 부러져야 정신을 차리겠어. 최 대위는 본보기로 노인을 확실하게 응징하겠다는 생각으로 지휘봉을 높이 치켜들고 노인의 머리를 향해 전력으로 내리쳤다. 주변의 병사들과 시민들이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노인은 초의 대위가 휘두른 지휘봉이 정수리에 닿기 직전 상체를 살짝 왼쪽으로 틀어 가볍게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초의 대위의 손목을 낚아챘다. 초의 대위가 당황할 새도 없이 노인은 잡은 손목을 비틀며 관절의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고 우두둑 하는 뼘마디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다. 70대 노인의 악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강철 같은 힘에 건장한 체격의 최 대위는 비명을 지르며 지휘봉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노인의 응징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물 흐르듯 이어졌는데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최 대위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한 뒤 무릎으로 최 대위의 오금을 가격하여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게 만들었다. 순식간에 제압당해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초의 대위는 수치심과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버둥거렸지만 노인의 무릎 아래 깔린 그는 마치 거대한 바위산에 눌린 개미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3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주변의 병사들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만 볼 뿐이었다. 최 대위를 제압한 노인은 조금의 지체도 없이 장갑차를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현역 장군보다도 더 큰 위엄과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다. 조종수, 당장 비상 연료 차단, 레버 당겨. 그리고 메인 전원 스위치 내려. 대위 명령 따위는 무시해. 지금 안 끄면 너 죽어. 공포에 질려 있던 조종수 김이병은 노인의 확신에 찬 호령에 본능적으로 따랐고 떨리는 손으로 비상 정지 절차를 수행했다. 곧이어 투퉁,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요란하게 돌아가던 엔진이 멈췄지만 이미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엔진룸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노인은 기절 직전인 최 대위를 옆으로 밀어버리고 다시 장갑차 위로 단숨에 뛰어올라 아직도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엔진룸 덮개를
맨손으로 열어젖혔다. 뜨거운 열기가 노인의 얼굴을 강타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허리춤에서 낡은 드라이버 하나를 꺼내 능숙하게 퓨즈박스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냉각팬 강제 구동, 보조펌프 가동, 노인의 손이 닿는 곳마다 엉망이 되었던 배선들이 제자리를 찾아갔고 놀랍게도 멈춰있던 냉각, 팬이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엔진의 열기를 식히기 시작했다. 그제야 자욱하던 검은 연기가 서서히 거치기 시작했고 폭발의 공포에 떨던 시민들과 병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 기적 같은 상황을 만든 노인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흙먼지와 기름때로 얼룩진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장갑차 위에 우뚝 서서 땀을 닦고 있는 노인의 모습은 그 순간 세상 그 어떤 영웅보다도 거대해 보였다. 반면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는 최대위의 꼴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그는 자신의 권위가 짓밟힌 분노보다 압도적인 실력 차이에서 오는 본능적인 공포에 몸을 떨고 있었다. 폭발의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지만 K-21 장갑차는 여전히 숨이 끊어진 거대한 고철 덩어리처럼 도로 한복판에 흉물스럽게 멈춰 서 있었다. 주변의 병사들은 방금 벌어진 믿기 힘든 무력 제압 상황과 노인의 기백에 압도되어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감히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낡은 바지 주머니에서 기름때가 잔뜩 묻은 천 꾸러미를 꺼내 장갑차 위에 털썩 주저앉아 펼쳐놓았다. 그 안에는 녹슨 몽키 스패너와 드라이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몇 가지 쇠막대기들이 들어있었는데 그것들은 최신형 장갑차를 수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초라해 보이는 고물들이었다. 노인은 거친 호흡을 가다듬을 새도 없이 양손에 공구를 쥐고 엔진룸 내부로 깊숙이 파고들었는데 그의 손놀림은 마치 보이지 않는 회로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사람처럼 거침이 없었다. 뜨겁게 달아오른 부품들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살 타는 냄새가 났을 법도 했지만 그는 미동도 없이 엉켜버린 배선 뭉치를 풀어헤치고 막혀있던 유압 밸브를 뚫어 나갔다. 곁에서 지켜보던 정비반장 김중사는 노인이 복잡한 분해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핵심 부품만을 골라내어 최단 코스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매뉴얼에는 없는 오직 수십 년간 기계와 씨름해온 장인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젠장, 커넥팅 로드핀이 부러져 나갔구만. 이러니 피스톤이 춤을 췄지. 노인은 혀를 차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바닥에 굴러다니던 굵은 철사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는 펜치로 능숙하게 구부리기 시작했다. 정밀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김 중사가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전에 노인은 그 철사 조각을 부러진 핀 자리에 끼워 넣고 망치로 두들겨 완벽하게 고정해 버렸다. 임시 방편이지만 집결지까지 가는 데는 문제 없을 거야. 노인의 중얼거림을 들은 김 중사는 소름이 돋았는데 수천만 원짜리 정밀 부품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고철로 대체해버리는 그 대담함과 정확성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최 대위는 옥신거리는 팔을 부여잡고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지만 이미 현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노인에게 넘어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이 자신을 걱정하기는커녕 모두 장갑차 위의 노인을 경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치욕감을 느껴 입술을 깨물었다. 저 미친 영감이 차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 헌병대 안 오나. 최 대위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외침은 맹렬하게 돌아가는 공구 소리와 엔진을 살려내려는 노인의 뜨거운 열기 속에 묻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질 뿐이었다. 정확히 4분 50초가 지났을 무렵 노인은 마지막 볼트를 잇는 힘껏 조이고는 기름투성이가 된 장갑으로 이마에 땀을 훔쳐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검댕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승리를 확신하는 장수의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노인은 엔진룸 덮개를 거칠게 닫고는 아직도 멍하니 앉아있는 조종수 김이병의 헬멧을 톡 치며 무심하게 툭 내뱉었다. 어이, 젊은 친구, 이제 다 됐으니 다시 시동 걸어봐. 이번엔 엑셀러레이터를 밟지 말고 부드럽게 스타트 버튼만 누르라고. 김이병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떨리는 손가락을 스타트 버튼에 가져다 대었고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주시했다. 웅 하는 짧은 전기 모터 소리에 이어 쿠과광 하는 웅장하고 힘찬 배기음이 터져 나오자 현장에 있던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다. 그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던 쇳소리가 아니라 마치 갓 출고된 새 차처럼 부드럽고 규칙적인 건강한 심장 박동 소리와도 같았다. 매연 하나 없이 맑은 배기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본 김 중사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히며 노인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릴 뻔했다. 불과 5분 전만 해도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었던 장갑차가 거짓말처럼 되살아나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마법과도 같은 광경이었다. 노인은 환호하는 병사들을 뒤로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장갑차에서 내려와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낡은 공구들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수십억 원짜리 국방 자산을 살려냈다는 사실에 대한 대가나 칭찬을 바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직 최의 대위의 발길질에 쓰러져 엉망이 된 자신의 리어카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씁쓸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장갑차의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소리가 도로 위의 정막을 깨우자 최 대위의 얼굴은 안도감 대신 비열한 낭패감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무능함이 수십 명의 부하들과 시민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지 않으면 진급은커녕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욱신거리는 팔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노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는커녕 이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할 궁리를 하며 도끼 어린 눈을 번뜩였다. 최 대위는 뻔뻔하게도 노인이 군사 기밀을 건드려 장비를 훼손하려 했다고 뒤집어 씌울 작정을 하고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윽박지를 준비를 했다. 야, 헌병대 아직 안 왔어. 저 미친 영감탱이 당장 수갑 채워. 1급 군사 보안 장비인 장갑차 엔진을 민간인이. 그것도 허가 없이 뜯어고친 건 명백한 간첩 행위야. 최 대위는 자신의 부러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병사들은 방금 자신들을 구해준 은인을 체포하라는 명령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머뭇거렸지만 전시 상황과 다름없는 위계질서 속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대놓고 거역할 수도 없어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다. 최 대위는 부하들이 움직이지 않자 직접 노인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다가갔지만 노인은 그저 기름 묻은 장갑을 천천히 벗으며 그를 측은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도로 저편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은색 지휘용 레토나 차량 한 대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와 장갑차 대열 바로 앞에 급정거했다. 차량 앞 범퍼에 부착된 붉은색 성판 싱반에는 은색 별 2개가 햇빛을 받아 선명하게 번쩍이고 있었는데 이는 사단장이 예고 없이 현장에 직접 왕림했음을 알리는 충격적인 신호였다. 조금 전까지 초의 대위의 고함으로 시끄럽던 현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사색이 된 병사들은 일제히 부동자세를 취하며 거수경례를 올릴 준비를 했다. 최 대위 역시 사단장의 등장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내 이 상황을 역이용하려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표정을 싹 바꾸었다. 운전병이 황급히 뛰어내려 뒷좌석 문을 열자 잘 다려진 전투복에 베레모를 깊게 눌러쓴 류 사단장이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며 차에서 내렸다. 그의 눈매는 맹금류처럼 매서웠고 꽉 다문 입술과 굳어있는 턱선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류 사단장은 난장판이 된 도로 상황, 바닥에 쏟아진 짬뽕 국물과 쓰레기들, 넘어진 리어카, 그리고 그 옆에 묵묵히 서 있는 초라한 행사에게 노인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 짧은 시선만으로도 현장의 공기는 영하로 떨어진 듯 얼어붙었고 누구도 감히 사단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최 대위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사단장 앞으로 달려나가 과장된 동작으로 경례를 붙이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피해자 행세를 시작했다. 충성 사단장님, 제7중대장 최무식 대위입니다. 훈련 이동 중 신원 미상의 불순 분자가 난입하여 군사 장비를 파괴하려 했고 이를 제지하던 지휘관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테러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찢어진 군복과 멍든 팔을 훈장처럼 내보이며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고 손가락으로 노인을 가리키며 온갖 악의적인 거짓말을 청산유수처럼 늘어놓았다. 저 노인이 정신 이상자처럼 달려들어 정비를 방해하고 제가 제지하려 하자 흉기를 휘둘러 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현재 엔진에서도 이상 소음이 발생하고 있어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헌병대에 긴급 지원 요청을 해두었으니 즉시 체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최 대위의 뻔뻔한 거짓말은 끝이 없었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유력 정치인이라는 뒷배경을 믿고
사단장조차 속여 넘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주변의 김 중사와 병사들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감히 사단장 앞에서 직속상관의 허위 보고를 반박할 용기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하지만 류 사단장은 최 대위의 열변을 듣는 둥마는 둥. 그의 시선은 오직 장갑차 옆에 서 있는 허름한 노인에게 고정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사단장의 표정은 점점 더 기묘하게 일그러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분노라기보다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목격했을 때의 경악과 전율에 가까웠다. 그는 초의 대위가 계속해서 떠들어대자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들어 제지하며 낮지만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 대위, 자네 눈에는 저분이 그저 테러리스트로 보이나 내 눈에는 자네가 무식하게 말아먹을 뻔한 내 기갑사단을 구해준 은인으로 보이는데 말이야. 사단장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최 대위는 말문이 막혀 벙찐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늙은이는 그냥 곰을 줍는. 그러나 류 사단장은 더 이상 초의 대위의 변명을 들어줄 가치가 없다는 듯 그를 거칠게 어깨로 밀쳐내고 성큼성큼 노인을 향해 걸어갔다. 사단장의 구두굽 소리가 아스팔트 위에 또렷하게 울릴 때마다 최 대위의 심장은 쿵쿵 내려앉았고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류 사단장이 노인 앞에 멈춰 서자 모든 이들의 시선이 긴장감 속에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류 사단장은 떨리는 눈동자로 노인의 얼굴과 그가 손에 쥐고 있는 낡은 스패너 그리고 장갑차 엔진룸에 꽂혀 있는 임시방편의 철사 조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철사 매듭 방식은 교본에는 없는 오직 30년 전 전설로 불리던 한 사람만이 사용하던 독특하고도 완벽한 기술이었다. 사단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의 위엄을 내려놓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배님, 정말 박 선배님 맞으십니까?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시는 겁니까? 그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수백 명의 군인과 시민들은 귀를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류 사단장의 입에서 나온 선배님이라는 단 한마디는 문경제 고갯마루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군인들과 시민들에게 그 어떤 폭탄보다도 강력한 충격파를 던지며 현장의 공기를 일순간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사단장이라면 군단 내에서 신과 같은 존재이며 수만 명의 부하를 거느린 별 2개의 장군이 흑투성이가 된 폐지 줍는 노인에게 극존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그 누구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기현상이었다. 방금 전까지 노인을 테러리스트 취급하며 기세등등했던 최 대위는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자신의 귀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사단장과 노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뇌회로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정지해 버렸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류 사단장은 주변의 경악스러운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갑차 엔진룸 덮개를 닫고 내려오는 노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꼿꼿한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는 쓰고 있던 베레모를 벗어 겨드랑이에 끼우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손을 올려 거수경례를 붙이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제7기 개화보업 병사단장 소장 류성룡. 박철수 주님님께 늦게나마 무난 인사 올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단장의 경례 구호가 산자락에 메아리치자 현장에 있던 모든 장교와 부사관, 병사들은 감전된 듯 몸을 떨며 사색이 되었고 그제야 이 노인이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박철수라고 불린 노인은 류 사단장의 거창한 경례를 받고는 쑥스러운 듯 기름 묻은 손을 바지에 문질러 닦으며 허허롭게 웃었다. 그는 굽은 허리를 펴고 사단장의 어깨를 툭 치며 마치 손잡벌 되는 부하를 대하듯 편안한 말투로 대꾸했다. 어이구, 이게 누구신가? 류 소위. 아니지. 이제는 별을 2개나 단 장군님이 되셨구만. 늙은이 주책 맞게 여기서 뭘 굳이 인사를 하고. 그래, 나는 이제 군복 벗은 지 10년이 넘은 고물 장수일 뿐인데 체면 구겨지게 이러지 말게. 노인의 태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담백해서 그가 현역 시절 얼마나 높은 위상을 가진 존재였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최 대위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며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사단장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노인은 그냥 신원 미상의 민간인일 뿐입니다. 아까 제게 폭력을 휘두르고 군사 장비를 망가뜨리려 했던. 그러나 최 대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류 사단장은 고개를 획 돌려 그를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당장이라도 즉결 처분을 내릴 듯한 살벌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어 최 대위는 헉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다. 입 다물라 내 놈 눈에는 이분이 그저 노인으로 보이나 이분은 우리 기갑부대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네가 타고 다니는 그 K-21 장갑차의 설계 결함을 잡아내 개량하신 기계의 신 박철수 원사님이시다. 박철수 원사라는 이름이 거론되자 뒤에 서 있던 김 중사와 고참 부사관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며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기갑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훈련소 시절 교본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전설적인 이름.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정비 명장이자 모든 기갑 부대원들의 우상이었던 바로 그 존재가 눈앞에 노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김 중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세상에 교범에 나오는 팬텀 매듭법의 창시자. 그 박철수 준위님이라고 내가 지금 전설을 보고 있는 거야. 병사들은 노인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들의 눈빛은 경멸에서 순식간에 무한한 존경과 경외심으로 뒤바뀌었다. 류 사단장은 다시 존경 어린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며 방금 노인이 수리한 장갑차의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규칙적이고 힘차게 돌아가는 엔진음은 마치 새 심장을 이식받은 듯 완벽했고 사단장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고개를 저었다. 역시 명불허전이십니다. 선배님, 정비창에서 일주일은 걸린다고 했던 그 고질적인 흡기 밸브 문제를 단 5분 만에 그것도 맨손으로 해결하시다니요. 30년 전 전방고지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을 때나 지금이나 그 신기에 가까운 기술은
전혀 녹슬지 않으셨습니다. 류 사단장의 회상은 과거의 인연을 짐작게 했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끈끈한 전우에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노인은 류 사단장의 칭찬이 과분하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기술은 무슨, 그냥 밥 먹고 하던 짓이라 손이 기억하는 거지. 그나저나 자네 부하 관리는 좀 신경 써야겠어.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사람은 거짓말을 하더구만. 아까 저 친구가 억지로 시던 거는 바람에 실린더 다 깨먹을 뻔했어. 내가 급해서 좀 거칠게 다루긴 했다만. 군인이 백성을 지켜야지 백성 앞에서 힘자랑을 해서야 쓰나. 노인의 뼈 있는 지적은 최 대위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고 그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식은땀만 줄줄 흘릴 뿐이었다. 류 사단장의 표정이 다시 차갑게 굳어지며 천천히 최 대위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그 위압감은 마치 거대한 호랑이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숨을 고르는 듯한 공포를 자아냈다. 최무식 대위, 너는 내 은인인 박 선배님을 모욕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허위 보고를 하고 심지어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누명까지 씌우려 했다. 네가 군복을 입은 장교로서 할 짓인가. 사단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초의 대위는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덜덜 떨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때 노인이 슬그머니 끼어들며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듯 말했다. 아이고, 류 장군, 너무 나무라지 말게. 젊은 혈기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괜찮네. 다만 노인은 말을 흐리며 시선을 돌려 도로 한 구석에 처참하게 부서져 있는 오토바이와 엎질러진 음식물들을 바라보았다. 저기 저 젊은 배달 청년이 문제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친구 같은데. 자네 부하가 오토바이를 다 박살내 놨으니 당장 생계가 막막하지 않겠나. 그리고 내 리어카도 오늘 모은 폐지가 다 젖어서 팔지도 못하게 생겼고 노인의 담담한 말투 속에는 자신의 피해보다 힘없는 청년을 걱정하는 깊은 배려심이 묻어 있었다. 류 사단장은 노인의 시선을 따라 난장판이 된 현장을 둘러보고는 부서진 오토바이와 엎드려 울고 있는 청년을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최 대위가 저지른 짓이 단순한 실수나 오판이 아니라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악질적인 범죄 행위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류 사단장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그는 헌병대장이 도착하기도 전에 직접 최 대위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거칠게 잡아 뜯어버릴 기세로 소리쳤다. 감찰 참모, 지금 당장 이 현장 전부 체증하고 피해 입은 민간인들 신원 확보해. 그리고 최무식, 이 자식 당장 무장 해제시키고 헌병대에 인계해 내 사단에 민간인을 괴롭히는 양아치 같은 장교는 필요 없다. 사단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참모들과 헌병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최 대위의 양팔을 결박하고 허리춤의 권총을 압수했다. 최 대위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비굴하게 매달리며 울부짖었다. 사단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서.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선처를. 그러나 최 대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는 순간 류 사단장의 눈빛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상관없다. 군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네가 아버지 믿고 설치는 꼴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괴롭혔을지. 안 봐도 훤하구나. 썩 꺼져. 최 대위가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뒤로하고 류 사단장은 다시 노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선배님,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켜 선배님과 저 청년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드렸습니다. 피해 입으신 부분은 군 차원에서 10배, 아니 100배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사단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노인은 껄껄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보상은 무슨, 오토바이나 새 것으로 하나 사주게. 나는 그냥 이 고물들이나 다시 주워 담으면 되네. 노인은 주섬주섬 바닥에 떨어진 박스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계급장보다 더 빛나는 인격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자 류 사단장이 급히 참모들에게 눈짓을 보내자 수십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달려나와 노인을 대신해 폐지와 고철을 줍기 시작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르신. 그냥 계십시오. 병사들은 노인이 쥐고 있던 낡은 집게를 정중하게 받아들고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폐지들을 모아 정리했다. 노인은 당황하며 아니, 군인 양반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렸지만 병사들의 얼굴에는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 차 있어 그들의 행동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오토바이 옆에서 멍하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배달 청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노인의 소매를 잡았다.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할아버지, 아니,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봉변을 당하시고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청년의 흑투성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은혜는 무슨,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살다 보면 똥차가 끼어들 때도 있는 법이야. 자네 잘못 아니니 기죽지 말고 씩씩하게 살게.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그 따뜻한 위로에 청년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노인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류 사단장은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고 자신의 전속 부관을 불러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지금 당장 내 채 있는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고 배달 오토바이에 달려있는 캠도 확인해라. 최 대위 그 자식이 짓거린 거짓말들.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밝혀내서 가장 무거운 형량을 때려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께 직접 보고 드릴 테니 연결 준비해. 감히 전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자비란 없었고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참교육을 예고하고 있었다. 한편 정비가 완료된 장갑차 주변으로 모여든 정비병들은 노인이 남기고 간 수리의 흔적들을 살펴보며 연신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다. 김 중사는 엔진룸 내부를 들여다보며 후임 병사들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다. 야, 이것 봐라. 여기 철사를 꼬아서 만든 이 매듭. 이게 바로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이중나선 결속이라는 기술이야. 진동을 역이용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하게 조여지는 방식이라고. 이걸 맨손으로. 그것도 5분 만에 해내다니.
저분은 정말 인간이 아니야. 신이야 신. 병사들은 노인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기름 자국조차 성스럽게 여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노인은 병사들이 수습해준 리어카를 다시 끌고 조용히 현장을 떠나려 했다. 류 사단장은 급히 노인의 앞을 막아서며 간곡하게 부탁했다. 선배님, 이렇게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부대로 모셔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댁까지라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제 성의를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노인은 부드럽게 사단장의 손을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다. 마음만 받겠네. 류 장군, 나는 이제 군인이 아니라 자유로운 고물상이야. 내 갈 길은 내가 알아서 가야지. 자네는 나라 지키느라 바쁠 텐데 어서 가서 임무 수행하게. 노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잘 아는 류 사단장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물러섰지만 떠나는 노인의 뒷모습을 향해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로 결심했다. 전체 차렷 박철수 원사님께 대하여 경례 사단장의 쩌렁쩌렁한 구호에 맞춰 현장에 있던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충성을 외치며 노인의 등 뒤로 칼 같은 경례를 올렸다. 석양이 지는 문경제 고갯길. 낡은 리어카를 끌고 멀어져 가는 초라한 노인의 뒷모습과 그를 향해 부동자세로 경례를 올리는 장군과 병사들의 실루엣은 한 폭의 그림처럼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최 대위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헌병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이 모든 광경은 멀리서 정체된 차량들 속에 있던 시민들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배달 청년의 헬멧에 달려있던 액션캠이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이 모든 진실을 묵묵히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만한 초의 대위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이제 곧 펼쳐질 법의 심판과 사회적 매장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었다. 류 사단장은 작전 지휘 차량, 내부의 대형 모니터 앞에 참모들을 집합시키고 배달 청년의 헬멧에서 확보한 액션캠 영상을 즉시 재생하라고 지시했다. 흔들리는 화면 속에는 최 대위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민간인 청년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급기야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장면이 고화질로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영상을 지켜보던 감찰 참모와 헌병 대장은 최 대위의 저급하고 폭력적인 언행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뒷짐을 지고 화면을 응시하던 류 사단장의 주먹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최 대위의 날카로운 육성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 사령부 내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국가 안보가 중요해. 아니면 밥 처먹는 게 중요해. 라는 궤변과 함께 힘없는 청년을 조롱하는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천박하고 오만했다. 구석에 수갑을 차고 무릎 꿇려 있던 최 대위는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수치심과 공포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식은땀만 흘렸고 참모들은 그를 벌레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 보았다. 이어서 영상에는 박철수 원사가 등장하여 장갑차의 이상, 징후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모습과 이를 무시하고 노인을 폭행하는 최대위의 만행이 적나라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특히 노인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엔진 폭발의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대위가 이를 개소리로 치부하며 노인을 밀쳐내는 장면에서는 지켜보던 모든 장교들이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그것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지휘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판단력조차 결여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류 사단장은 노인이 철사로 엔진룸 내부를 조작하는 장면에서 영상을 일시 정지시키고 화면 속에 독특한 매듭을 가리키며 참모들에게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들은 저게 무엇으로 보이나? 단순히 철사로 부품을 고정한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저건 대한민국 기갑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현장 기술 중 하나인 박철수식 바이패스 기술이다. 사단장의 설명에 의아해 하는 참모들을 향해 그는 이것이 단순한 임시 수리가 아니라 설계상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완하는 전설적인 비기임을 강조했다. 이 K21 초기 모델은 흡기 매니폴드 설계 미스로 인해 과부하 시 엔진 내부 압력이 역류하여 폭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고스트 결함을 안고 있었다. 당시 제조사조차 원인을 찾지 못해 쩔쩔매던 이 문제를 박 선배님은 현장에서 구하기 쉬운 철사 하나로 유압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바꿔 완벽하게 제어하는 방법을 독자적으로 고안해 내셨지. 류 사단장의 설명은 참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화면 속의 초라한 노인이 사실은 공학 박사들도 해내지 못한 난제를 해결한 천재였음을 깨닫고 전율했다. 사단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가며 이 기술이 정식 교범에 실리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을 덧붙였다. 비용 문제로 상부에서 채택을 거부했지만 선배님은 오로지 전우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아름아름 믿을 수 있는 후배들에게만 이 기술을 비밀리에 전수하셨다. 나 또한 소위 시절 작전 중에 선배님께 이 기술을 배워 목숨을 건진 적이 있지. 사단장의 회고는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박 원사가 군인으로서 평생 지켜온 숭고한 생명 존중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훈화와도 같았다. 류 사단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사색이 된 초의 대위 앞으로 걸어가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서슬 퍼런 일침을 가했다. 내 놈은 단순히 힘없는 노인을 모욕한 게 아니다. 너는 30년간 수많은 장병의 목숨을 구한 은인을 폭행했고 내 무식한 아집과 헛된 자존심으로 부하들을 불타는 장갑차 속에 가둬 죽일 뻔했다.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끔찍한지 네 좁은 식견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단장의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군 전체의 정의 구현이었다. 최 대위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지 깨닫고 덜덜 떨리는 입술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노망난 노인네인 줄 알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를 봐서라도. 하지만 그의 비굴한 변명은 오히려 류 사단장의 영린을 건드릴 뿐이었고 사단장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는 듯 헌병들에게 손짓하여 그를 끌고 나가라고 명령했다. 변명은 군사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해라. 내 귀는 썩은 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최 대위가 처참하게 끌려나간 뒤 류 사단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대기하고 있던 배달 청년을 정중하게 앞으로 불러냈다. 사단장은 어깨에 계급장을 떼고 한 인간으로서 청년에게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젊은이, 정말 미안하네. 못난 내 부하가 자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 군을 대표해 사과하네. 자네의 그 영상 덕분에 묻힐 뻔한 진실이 밝혀졌네. 대한민국 육군 소장의 사과를 받은 청년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의 눈에는 억울함이 해소된 후련함과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류 사단장은 법무참모에게 즉시 이 모든 영상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첨부하여 국방부 검찰단에 긴급 송치할 것을 지시했다. 단 하나의 감형 사유도 허용하지 않는다. 특수폭행, 군용물 손고의 미수, 직권남용, 허위 보고까지 모든 혐의를 적용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조치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든 뭐든 외부 압력이 들어오면 내가 직접 옷 벗을 각오로 막아낼 테니 원칙대로 처리해. 사단장의 단호한 명령은 군 내부의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현장 지휘소가 정리되는 동안 류 사단장은 창밖으로 박철수 원사가 사라진 텅 빈 도로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오래전 박 원사가 직접 그려주었던 장갑차 엔진 도면을 어루만지며 씁쓸한 독백을 내뱉었다. 영웅은 훈장을 바라지 않고 조용히 떠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번쩍이는 계급장에만 목숨을 거는구나. 해가 저물어가는 문경제에는 늦게나마 찾아온 정의의 기운과 함께 진정한 군인 정신에 대한 깊은 울림이 잔잔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헌병대의 차가운 수갑이 초의 대위의 손목을 파고들며 철컹 소리를 내자 그는 그제야 현실을 자각한 듯 발악하며 몸부림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처절하고 흉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핏발선 눈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마지막 남은 동아줄인 아버지의 이름을 애타게 불러댔다. 이건화,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최필수야. 지금 당장 그분께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면 너희들 군생활 편하게 해줄 수 있어. 이 손 안 풀어. 하지만 헌병대장은 최 대위의 비굴한 회유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그를 제압하며 싸늘하게 비웃을 뿐이었다. 최 대위의 기대와는 달리 그 시각 인터넷 세상에서는 이미 그를 향한 거대한 심판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몰아치고 있었는데 배달 청년의 헬멧 캠에 찍힌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자마자 조회수가 수백만을 돌파했기 때문이었다. 갑질 대위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퍼진 영상 속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배달원을 조롱하는 최 대위의 악마 같은 모습은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를 엄벌에 처하라는 청원 글이 빗발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초의 대위의 아버지인 최필수 의원조차 아들을 감싸기는커녕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하자 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하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해야 했다. 류 사단장의 집무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는데 발신자는 다름 아닌 최 대위의 아버지 최필수 의원이었지만 사단장은 받지 않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러 신호음이 끊어질 때까지 차갑게 응시했다. 잠시 후 다시 걸려온 전화에 사단장은 마지못해 수화기를 들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을 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다. 의원님, 청탁 전화라면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아드님은 군형법 제60조 군용물 손고의 미수, 제64조 상관모욕, 그리고 민간인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 중입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여 제 권한으로도 아니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못 빼냅니다. 사단장의 단호한 통보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긴 탄식만이 흘러나왔다. 군 검찰의 조사실에 갇힌 최 대위는 차가운 철제 책상 앞에 앉아 군 검사가 줄줄이 읊어대는 자신의 죄목들을 들으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최무식 대위. 귀관은 지휘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을 남용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짓밟았으며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장갑차를 개인의 자존심 때문에 파괴할 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군 검찰은 귀관에게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5년이라는 말에 최 대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까지 전해 듣자 그는 결국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진정한 처벌은 법적인 심판만이 아니었는데 박철수 원사는 류 사단장이 제안한 거액의 보상금이나 감사패를 모두 거절하고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나는 돈도 명예도 필요 없네. 다만 저 못된 젊은이가 자신이 엎질러 놓은 짓거리를 직접 치우게 해주게. 남이 어지러운 걸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으로 깨달아야 사람이 되지 않겠나. 박 원사의 요청은 헌병대의 삼엄한 감시해 즉각적으로 집행되었고 구속 상태인 최 대위는 다시 사건 현장인 문경제도로 위로 끌려 나와야 했다. 수갑을 찬 채로 헌병들의 총구 앞에 선 최 대위에게 주어진 도구는 낡은 집게와 쓰레기 봉투 하나뿐이었고 그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자신이 발로 찼던 배달 음식물 찌꺼기와 흩어진 폐지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아야 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차를 세우고 그 모습을 사진 찍으며 꼴 좋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라며 야유를 퍼부었고 최 대위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치욕감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자신이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짬뽕 국물에 젖은 골판지를 손으로 긁어 모으며 그는 처음으로 타인의 노동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현장 검증의 마지막 순서로 최 대위는 새 오토바이를 선물 받고 서 있는 배달 청년과 멀리서 지켜보는 박 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공개 사과를 해야 했다. 헌병들에 의해 강제로 무릎이 꿇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어들어가듯 말했지만
청년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당신의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평생 그 죄책감 안고 감옥에서 반성하세요. 라고 일갈하며 등을 돌렸다. 피해자에게조차 용서받지 못한 가해자의 말로는 너무나도 초라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원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자리를 떴다. 결국 초의 대위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불명예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선고받고 군인의 신분을 박탈당한 채 민간 교도소로 이송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의 가슴에 달려있던 화려한 약장과 계급장은 모두 뜯겨나갔고 남은 것은 전과자라는 주홍글씨와 평생을 따라다닐 사회적 매장뿐이었다. 반면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박철수 원사의 미담은 정운에 퍼져나가 참된 군인 정신의 표상으로 추앙받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인과응보가 실현된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결말이었다. 문경재의 소란스러웠던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고 어느덧 서쪽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기 시작하여 뜨거웠던 아스팔트의 열기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최 대위가 헌병채 실려 연행되어 사라진 자리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고 류 사단장의 지시로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는 언제 그런 험악한 일이 있었냐는 듯 본래의 한적한 모습을 되찾았다. 병사들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장갑차 대여를 정비하며 이동 준비를 서둘렀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방금 전 목격한 노인의 신화 같은 활약상이 깊은 울림으로 남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박철수 원사는 병사들이 정성스럽게 수습해준 폐지 리어카의 손잡이를 다시 꽉 쥐고는 류 사단장을 향해 이제 그만 가보겠다는 듯 가볍게 눈인사를 건넸다. 류 사단장은 아쉬운 마음에 관용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재차 권유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기름 냄새 나는 차는 군 시절에 평생 탔으니 이제는 두 다리로 흙을 밟으며 걷는 게 더 편해 라며 사람 좋게 웃어 보였다. 그의 옷은 여전히 낡고 허름했으며 등은 세월의 무게로 굽어 있었지만 노을을 등지고 선 그의 실루엣에서는 그 어떤 화려한 제복을 입은 장군보다도 더 거대하고 단단한 위엄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때 새 오토바이 옆에 서 있던 배달 청년이 달려와 노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르신,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어르신처럼 불의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청년의 진심, 어린 맹세에 박 원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청년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래, 젊은이.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자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은 살만한 거야. 오늘 일은 액땜했다 치고 내일부터는 더 신명나게 달려보게나. 노인의 따뜻한 격려는 청년의 마음에 평생 꺼지지 않을 희망의 등불을 켜주었다. 끼익, 끼익. 녹슨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다시금 고요한 고갯길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노인은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언덕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나 방해물로만 여겼던 병사들도 이제는
그 투박한 리어카 소리를 마치 개선 장군의 행진곡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폐지 줍는 초라한 노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낡은 리어카 안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국에 대한 헌신과 기술,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대쪽 같은 소신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류 사단장은 멀어져 가는 노인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터질 듯한 가슴을 억누르며 부관에게 전 병력 집합 신호를 보냈다. 전원, 차렷 떠나시는 박철수 원사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사단장의 우렁찬 구령이 문경제 계곡을 뒤흔들자마자 도로 위에 도열해 있던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충성을 외치며 노인의 등 뒤를 향해 가장 엄숙하고 절도 있는 경례를 올렸다. 붉게 타오르는 석양빛을 받아 번쩍이는 수백 개의 경례 손길은 평생을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늙은 영웅에게 바치는 후배 군인들의 최고의 예의이자 존경의 표시였다. 노인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우렁찬 경례 소리에 잠시 걸음을 멈칫했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른손을 들어 허공에 가볍게 답례를 보낸 뒤 다시 묵묵히 제 갈 길을 갔다. 그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귓께는 수십 년 전 전우들과 함께 불렀던 군가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비록 지금은 고철을 줍는 노인일지라도 그의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심장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키던 그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라는 듯 그렇게 평범한 일상의 풍경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어 사라져 갔다. 류 사단장은 노인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부동자세를 풀지 않았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오늘 최대위라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박 원사라는 살아있는 전설을 만남으로써 지휘관으로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금 명확히 깨달았다. 보여주기식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 실력과 인성을 갖춘 군대를 만들겠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박 원사가 남기고 간 가르침을 사단의 새로운 지표로 삼기로 결심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제7사단은 오늘의 시련을 통해 더욱 강인하고 정의로운 부대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오늘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힘은 계급장이 아니라 내면의 실력과 인품에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최의 대위처럼 화려한 제복 속에 오만과 무지를 감춘 자는 결국 파멸의 길을 걸었지만 박 원사처럼 허름한 옷 속에 빛나는 능력을 감춘 자는 위기 속에서 세상을 구했다. 진정한 영웅은 망토를 두르고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이웃의 평범한 얼굴을 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가슴 뜨거워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사이다 결말에 통쾌함을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힘차게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이 제2, 제3의 박철수 원사님 같은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을 발굴하고
곳곳에 숨어 있는 부조리를 몰아내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가슴 벅차고 통쾌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하루도 당신의 삶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다 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